에이트싱크 이지성 작가 AI 포스트 코로나가 만든 뉴노멀의 시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4장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든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하라 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싱크하는 나는 싱크하는 너와 싱크하는 우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나의 싱크는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싱크를 가장 잘한 사람들, 즉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시스템의 원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심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심플. 우리나라 인문학 열풍이 불게 된 바탕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다. 아니,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 애플의 디자인 철학은 심플이다. 대표되는 그의 말이 있다. 우리나라, 특히 기업들이 그의 말에 열광했던 것은 여기에 애플의 비결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기업들의 잡스 신드롬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큰 희망이 있구나.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의 리더들이 잡스처럼 창조적인 리더로 성장하고픈 열망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함부로 단정하긴 힘들지만 어쩌면 그들은 잡스의 돈 버는 비결에만 관심이 쏠려 있던 것일지도 모르겠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잡스의 인문학에 대한 얕고 조급한 접근만 있을 뿐 깊고 진중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문학 열풍은 잡스가 인문학에서 영감을 얻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으니 우리도 인문학을 하자는 식이지, 잡스가 말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이 무엇인지, 디자인 철학인 심플을 무엇이고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만의 IT 인문학과 디자인 철학을 세우자가 아니다. 아니다의 집중이. 심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이데거를 모르고서는 잡스와 애플을 알 수 없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뜻한다. 그리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제록스 펠로알토 연구소의 리더였던 마크 와이저의 작품을 의미한다. 또 심플은 루이스 설리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조지프 아이클러로 이어지는 미국 건축의 디자인 철학과 독일의 예술 조형 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플라톤 이후 2500년 서양 철학의 존재론이 잘못됐다고 결론짓고 Think Different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존재 철학을 정립해 존재와 시간에 담았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 도구로 나타나는데, 도구는 평소에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한 채 쓰지만 사용 불능 상태가 되면 비로소 인간은 이를 의식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데거는 대표적인 산문 숲길에서 심플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보물이라고 설파했다.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철학은 미국 현대 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드레이퍼스를 통해 제록스 펠로에토 연구소의 마이크 와이저에게 전수되는데, 그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도구 철학을 기반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처럼 인간에게 의식되지 않고 사용되는 인간 중심의 컴퓨터 기술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창안했고, 유비쿼터스 많이 들어봤죠? 유비쿼터스. 이는 그가 이끄는 제록스
엘토 연구소의 파크패드 개발로 현실화됐다. 그리고 이 파크패드는 약 19년 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로 실용화했다. 아이폰, 웨어러블 컴퓨터, 사물 인터넷 등도 마이크 와이저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초에 만들어졌다. 빌 게이츠의 표현을 빌린다면 만일 하이데거의 싱크 디브란트가 없었다면 마크 와이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파크 패드도 없었을 것이고 스티브 잡스의 띵크 디프런트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 컴퓨터 산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와 사물 인터넷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아이패드가 파크패드라는 이름으로 1991년에 이미 개발되어 있었다고? 더더구나 복사기 회사인 제럭스에서 개발했다고 믿을 수 없는 걸? 하지만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인문학자들을 고용해서 고객이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 기술을 개발하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실천하는 제록스 펠로엘토 연구소는 인문학자들과 과학기술자들의 협업을 통해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각각 윈도우와 맥킨토시를 실용한 CUI 그래픽 사용자 환경, 랜의 표준 기술인 인터넷 마우스 폴더, PC, 레이저 프린터, 객체 지향 프로그램,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리고 이 연구소를 거친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1980년대 초부터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기업으로 들어갔고 그 기업들이 자랑하는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받는다. 탈레스에서 에디슨, 그리고 잡스로 이어지는 핵심 철학. 루이스 설리번은 미국의 대표적인 아르누보 건축가이고 그의 제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건축가다. 그리고 조지프 아이클러는 미국의 전설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다. 이 세 사람은 스티브 잡스의 심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루이스 설리번은 미국 대표적인 아르누보 건축가이고 그 제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국의 모더니즘 건축가고 그리고 조지프 아이클러는 미국의 전설적인 부동산 개발업자. 이 세 사람이 스티브 잡스의 심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독일의 건축가 발터 그로파우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가 세운 예술 조형 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 심플의 모티가 됐다.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심플은 잡스에게 전해져 애플의 디자인 철학 심플이 됐다. 참고로 잡스는 바우하우스의 심플을 접하고 이를 통해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될 만한 수준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훗날 그 목표를 이루었다. 라이트는 아름다움, 유용성, 적정성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즉 자신이 정의 내린 디자인 철학 심플이 완벽하게 구현된 현대식 주택을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이클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로 하여금 캘리포니아에 11,000세대에 이르는 심플한 현대식 서민용 주택을 짓게 했다. 그런데 이 중 한 채를 잡스의 아버지가 구매했다. 이런 어린 잡스는 당연히 이 집에 살게 됐고 그렇게 라이트와 아이클러의 심플은 잡스의 일부분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인정한 유일한 공식적인 전기 스티브 잡스에서 아이클러 주택에 대한 호감과 존경으로 인해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대중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열정을 생겨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인 전기인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한편으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과 심플 철학은 서양 문명의 전통이다. 인문학과 서양 기술의 결합은 서양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탈레스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후 이 전통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뿌리가 됐고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근대 유럽 문명을 탄생시켰으며 현대 미국 문명의 근원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중고 과학 교과서의 주인공들과 인공지능 및 컴퓨터 탄생의 주역들이 사실은 인문학자였음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밝혔으므로 이만 생략하겠다. 심플 철학 또한 탈레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만물의 원리를 설명할 때 심플의 원리를 충실히 따랐다. 그는 만물의 원리를 물이라는 한 글자로 설명했다. 이후 심플 철학은 서양 문명을 만든 천재들의 삶의 원칙 내지는 창작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표적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임스 와트, 헨리 데비스, 소로, 토머스 에디슨 등이 심플을 추구했다. 즉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과 심플 철학은 잡스의 전유물이 아니다. 잡스 이전에 서양의 무수한 많은 창조적 예술가, 과학자, 공학자가 삶의 원칙 또는 창작 원칙이라고 정의해서 평생에 걸쳐 깊이 추구한 것이다. 심플은 잡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잡스에 이르러서야 서양 과학들의 문명을 원천인 인문과학과 과학기술의 결합과 심플 철학을 발견하게 된 것일까? 좀 슬프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잡스는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잡스 이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제임스 와트, 에디슨 등에서 이 두 원칙을 발견하고 열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잡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창의적 인재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사람에게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도 심플 철학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세 사람에게 그리 열광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세 사람에게서는 잡스가 가지고 있는 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얕음이다. 안타깝네. 얕음은 조급함을 낳는다. 그리고 조급함은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컴퓨터 사업에는, 아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에는 본질이 없다. 본질이 없대요. 화려한 껍데기만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몰락을 부른다. 껍데기가 제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짐은 우울하게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는 더욱더 많은 돈을 더욱더 빨리 벌고 싶어서 본질을 버리고 얕고 조급해졌다. 그래서 한때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얕음과 조급함 탓에 뼈아픈 가난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문명적 의미의 think를 시작한다면 이미 시작된 이 불행한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명적 의미의 think를 시작한다면 이미 시작된 이 불행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두 번째입니다. 4장. IBM은 왜 가장 많은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회사가 됐나? 네, IBM은 앞에서 우리는 문명적 의미의 싱크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제부터는 싱크를 활용하는 법, 즉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창업자 How to Think에 대해서 알아보자.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How to Think에 대해서 알아보자. IBM의 토머스 제이 왓슨은 놀라운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1946년이다. 그런데 왓슨은 이보다 9년 빠른 1937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에이킨 교수에게 거액을 투자하고 IBM 공학자들을 파견해 1944년에 하버드 마크이라는 최고의 전기 기계식 컴퓨터가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45년에는 왓슨 연구소를 세워서 본격적인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는 그가 컴퓨터를 새로운 인류 문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는 토머스 제이 왓슨이 그가 컴퓨터를 새로운 인류 문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컴퓨터를 새로운 인류 문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 7만 5천 개가 넘는 부품을 꽂고 있는 탓에 높이와 길이가 약 2.4m와 15m에 이르는 무게가 5,000kg이 넘는 하버드 마크 1을 보고서 신기를 내뱉는 60대의 왓슨의 모습 말이다. 아마도 그의 눈에 초기의 컴퓨터들은 인류의 새로운 미래 그 자체로 보였을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IBM 왓슨 연구소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메인프레임, 바코드, 대공방어 시스템, 카드 마그네틱, 선 단일, 트랜지스터 메모리, 자기 테이프 자기 저장 장치, 고온 전이 전도체, 초전도체, 포트란, 상용 컴퓨터, 슈퍼컴퓨터, 기상예측 시스템. 이 비즈니스 프랙털 기하학 등을 최초로 개발하고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와 인터넷 세계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현대 컴퓨터 문명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IBM의 토마스 제이 왓슨은 놀라운 사람인데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지금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IBM은 왜 가장 많은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회사가 됐나? 소제목,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 인문학적 경청. 토마스 제이 왓슨이 설계한 IBM의 싱크는 독서하라, 경청하라, 토론하라, 관찰하라, 생각하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현재 독서하고 계십니까? 경청하고 있습니까? 토론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5단계 중에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독서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경청은 내 맘대로 생각해서 잘 안 하고 있고 토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아니거든요. 지시 문화죠. 관찰은 할 수 있지만 그 관찰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트 싱크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이 5가지 원리를 계속해서 제 삶에 적용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독서하라는 말 그대로 책을 읽으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인문고전을 읽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 주니어는 자신과 아버지의 IBM 경영 이야기를 다룬 IBM 창업자와 후계자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신뢰는 물론이고 IBM 임직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은 웰 L 윌리엄스의 사례를 통해 이렇게 조언한다. 하루 일과를 철저하게 계획할 것.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에서 90분 정도 운동할 것. 정시에 출근할 것.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인문고전을 읽을 것. 잠들기 전에 클래식을 들을 것. 이래서 후의 방법으로 매일 자신을 향상시켜 나갈 것. 네, 토마스 제이 왓슨의 IBM 책을 보면 독서하라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독서하라는 부분에서 5가지 원칙, 6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철저하게 계획할 것. 쉽지 않죠.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에서 90분 정도 운동을 할 것. 이건 더 쉽지 않죠. 정시에 출근하는 거 이건 가능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인문고전을 읽을 것. 이것도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잠들기 전에 클래식을 들을 것. 네,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클래식을 들을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문고전을 읽으라는 왓슨의 메시지는 지금도 IBM에서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IBM의 고위 임원 교육 과정은 인문고전 독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 제가 부러워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정말로 한 사람의 개발을 위해서, 한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이수하게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회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경청하라는 인문학적 경청을 하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왓슨의 인문학적 경청은 무엇일까?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 세상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왓슨은 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었다. 그는 친구, 선배, 교사, 부모에게 맞추는 삶이 아닌 자기 내면의 한 인간, 즉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다. 어찌 보면 개인주의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행복해야 친구, 선배, 교사, 부모와도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잘 알았던 것 같다. 물론 이런 삶을 선택한 대가는 컸다. 그는 오래도록 쓰디쓴 실패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힘차게 자신을 믿는 길을 걸었다. 믿는 길을 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했다. 네, 여기서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실패의 세월을 보냈다. 승승장구했다가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았다. IBM은 오픈도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 IBM의 구성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거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최고 관리자에 찾아가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었다. 오픈도어 시스템. 그런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장인 왓슨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다. 왓슨의 사무실은 직원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그가 IBM의 구성원들을 부하가 아닌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왓슨 주니어는 이 오픈도어 제도 덕분에 초창기의 IBM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한 열려있는, 살아있는, 즉 인문학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되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왓슨은 IBM을 향한 세상의 소리 또한 잘 듣기 위해 있었다. 그는 최초의 장애인 고용, 최초의 흑인 영업대표 영입, 임명, 최초의 여성 임원 탄생으로 이어졌다. IBM의 장애인 고용은 미국에서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되기 76년 전인 1914년 전에 이루어졌고 흑인 영업대표 임명은 미국에서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 18년 전인 1946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바로 앞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70년 전, 18년 전, 76년 전, 18년 전, 76년, 18년 전에 장애인법 또 미국의 흑인 한편으로 그는 기부와 봉사의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다. 덕분에 IBM은 지난 100년 동안 사회 공헌을 많이 안 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왓슨의 경청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인문학적 지혜를 갖춘 멘토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왓슨 부자는 틈만 나면 멘토들을 만나서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IBM을 가장 많은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회사로 만들었다. 여기서 잠깐 인문학적 지혜를 가진 멘토의 말을 경청하는 한 방법인데 이야기를 하고 가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강의 문화는 척박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강의 문화 척박. 물론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서는 시민교육 또는 직원 교육의 하나로 저자 초청 강연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그러나 뭐랄까 입시 학원의 수업 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까 주로 강사는 열심히 떠들고 청중은 조용히 듣거나 빠른 속도로 필기하는 게 거의 전부다. 물론 이는 우리가 받은 잘못된 교육의 원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죽은 교육 문화 속에서 살 수는 없다. 잘못된 문화는 바꿔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인문학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인문학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되도록 강사의 눈을 바라볼 것. 되도록 앞자리에 앉을 것. 되도록 강사의 눈을 바라볼 것. 열심히 듣기만 하지 말 것. 되도록 필기하지 말 것. 강의를 녹음할 것. 제가 필기를 했었는데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강의를 녹음하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다. 1, 2, 5번은 잘 알겠는데 3, 4번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듣고 많이 필기하는 것이야말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황금률이 아닌가요? 그때마다 이렇게 되묻는다. 그럼 생각은 언제 하죠? 생각, think. 인문학은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인문고전 저자나 인문고전 해설서를 집필한 저자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문학 강의도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문고전이나 인문고전 해설서를 읽고서 자기를 잃어버린다. 조금 과장하면
저자가 전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인문학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들으면서 정성스럽게 적으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강사가 전한 생각의 노예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면 지난 학창시절에 떠올려보라. 수학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교과서나 참고서의 방법이 아닌 스스로 생각한 당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수학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만일 이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수학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나 자신만의 수학이라니 그런 것도 있냐? 인류 최고의 수학자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게 수학 아닌가? 물론 이런 관점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수학은 인류 최고의 수학자들처럼 생각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천재 수학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법대로 기존의 수학을 이해했다. 즉 진정한 수학은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학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만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선생님들이 교과서나 참고서에 문제 푸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다. 너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능력이 충분히 있다. 교과서와 참고서의 방법을 존중하되 너만의 방법도 존중해라. 너 자신을 믿고 마음과 두뇌를 열고 생각하라. 너만의 수학을 하라고 조언했다면 나에게 수학은 어땠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조언 대신 교과서와 참고서와 선생님의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배웠고 그 결과 수학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저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나는 현란한 언어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거나 재미있는 내용으로 청중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인문학 강의를 경계한다. 그런 강의는 청중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의 시간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청중을 의아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문학 강의를 선호한다. 그리고 청중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청중을 탈진 상태로 몰아가는 인문학 강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중에게 이런 식의 강의가 아직까지는 고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인문학 저자나 강사들은 이런 식의 강의를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학교나 학원 수업 같은 열방통행식 강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사와 청중의 생각이 뜨겁게 교류하는 지적 교류의 장이 들어서리라 믿는다.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강사의 지적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한다. 최소한 강사의 대표적인 저서와 인터뷰 기사 등은 챙겨봐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일주일 정도는 깊이 사색해야 한다. 그래야 강의 내용을 강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소한 강사의 대표적 저작과 인터뷰 기사 등을 챙겨봐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일주일 정도 깊이 사색해야 한다. 그래야 강의 내용을 강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강의의 주제나 내용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강사의 눈높이에서 그 분야를 살핀다는 뜻이다. 그리고 강사의 눈높이 또는 그 눈높이의 이상에서 나 자신과 가족, 일터 사회를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강사의 내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나 자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강사의 내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나 자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강의 당일에는 되도록 1시간 일찍 강의실에 가려고 권하고 싶다. 아마도 강의실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 텅 빈 강의실은 오직 당신만의 공간이다.
힘찬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라가 보라. 연단에. 강사의 시각으로 강의실을 둘러보라. 강사가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할지 진지하게 상상해 보라. 청중은 어떤 얼굴로 강의를 들을지 상상해 보라.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을지 상상해 보라. 이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장수가 적진을 수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독서나 강의는 전쟁이다. 작자가 독자와 강사가 청중과 벌이는 생각 전쟁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두 눈은 작가나 강사에게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물론 모든 작가와 강사가 이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나 청중의 정신의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질의 겁을 먹고서 또는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자멸해버리는 작가나 강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의를 다졌다면 되도록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되도록 강사와 눈을 마주쳐라. 인간의 집중력은 보통 20분을 넘기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20분 정도가 흐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자동으로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지금도 이 영상 20분 넘게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끊을 수도 없고. 앞자리에 앉아서 강사와 눈을 마주치면 지속적으로 뇌를 긴장시킬 수 있다. 필기는 되도록 하지 말라. 필기를 하다 보면 생각을 하기 힘들다. 필기할 시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필기할 시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럼 필기는 전혀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아니다. 필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필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앞에서 강의를 녹음하라고 했다. 그 녹음본을 반복해서 들어라. 최소 10번 이상 듣기를 권한다. 그러다 보면 강사의 수준에서 강의가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 필기는 바로 그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저도 지금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내가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각각에 이해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강사의 생각이 어우러지는 이해, 즉 나를 발전시키는 생각을 적는 것이다. 나를 발전시키는 생각을 적는 것이다. 생각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특별한 노력을 했는데도 당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다름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송의 최고 인문학자 정의영제 즉 정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만일 당신이 논어를 읽고서 변화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당연히 실천을 위해서다. 실천이 없는 인문학 독서, 실천이 없는 인문학 강의 듣기는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네, 실천에 대해서 나오네요. 실천이 없는 인문학 강의는 듣기는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네, 지금 IBM은 왜 가장 많은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회사가 됐나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과 인문학적 경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을 읽었고요.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방법에서 4장은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입니다.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 지금 두 번째에 이제 읽고 있는데 키에르케고르와 IBM의 야생오리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나옵니다. IBM과 키에르케고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토마스 J. 왓슨 이야기로 돌아가자. 토론하라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것이다. 토론하라.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것이다. 왓슨 부자는 토론을 통해 회사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는 이를 아예 IBM의 핵심 문화로 만들었다. 이 문화는 현재 전 세계 임원진들이 세계 인터넷을 통해 72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회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는 월드잼을 발전했다. 월드잼으로. 주님, 저기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을 어색해한다. 서양인의 체형에 맞춘 옷을 억지로 입는 느낌이랄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토론은 우리 고유 문화다. 조선시대만 봐도 왕은 늘 신하와 토론을 통해 나란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선비들은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토론했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립한 뒤에야 비로소 독서를 했다고 여겨졌다. 오, 정말 이렇나. 또 선배들은 자신보다 나은 인문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와 토론하기 위해 수십 수백 리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토론이라고 하면 논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변화하거나 성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도리어 마음의 상처만 입고서 다시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심지어는 다시 토론에 휘말리게 될까 봐, 즉 독서조차도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다. 토론에 휘말릴까 봐. 그러니까 토론을 잘못하게 하는 거죠. 바람직한 토론은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대화 형식의 지적 교류다. 다시 말해서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나눈 바로 그 대화 형식의 진리탐구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대화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토론 참여자들이 토론 전에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함께 논어나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토론 참여자들이 토론 전에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함께 논어나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공자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방법을 나누고 이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토론을 시작해보라. 물론 논쟁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논쟁을 토론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서로 인간적인 유대감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논쟁부터 시작해서 감정만 상하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향상하게 하는데 토론의 본질이 사라져. 그러니까 서로를 향상하게 하는 것.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논쟁은 토론을 위한 논쟁이라기보다는 논쟁을 위한 논쟁, 즉 말싸움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책을 읽고 생각했거나 느낀 점을 말하는 식의 토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토론이라는 보다는 발표라고 봐야 한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발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 문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은 간단하다. 일제강점기에 이전의 토론 문화를 많이 접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토론 정신을 계승한 토론 문화를 만들면 된다. 네. 이황, 기대승. 토론 정신을 계승한 토론 문화를 만들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최고 수준의 토론 문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관찰하라는 지금 세 번째죠. 관찰하라. 독서하고 경청하고 토론할 것을 토대로 세상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다. 관찰은 IBM의 핵심 전략이다. 왓슨 부자는 인류 문명의 세계 산업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컴퓨터 산업의 토대를 확신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주도한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돈을 컴퓨터 개발에 투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왓슨 부자 이후 가장 유명한 CEO인 루이스 가스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성장으로 거의 붕괴 위기에 놓였던 IBM을 경청과 관찰의 리더십으로 기적적으로 되살아 놓았다. 거스너는 자신의 책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제5부 관찰에서 사업의 세계에 뛰어든 이후 35년 동안 세상을 관찰했으며 IBM의 CEO로 재직한 9년 동안에는 미국의 정보기술 사업, 미국의 경제 시스템, IBM의 내부적 관찰들, 언론, IBM의 주식 가치를 분석하는 증권가들, 미국 사회 이 6가지를 관찰했다고 밝혔다. 거스너의 6가지 관찰.
생각하라는 읽고, 듣고, 토론하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문명을 개선하거나 창조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토머스 제이 왓슨 주니어는 어느 날 키에르케고르를 읽다가 야생오리 우화를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후 그는 키에르케고 전문 철학자들을 만나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 대해서 들었고, 인문학 멘토들과 경영 멘토들을 만나 야생오리 우화를 IBM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듣고 토론한 것을 토대로 세상의 흐름을 관찰했다. 세상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다. 특히 컴퓨터 개발에 미쳐 있는 20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문화와 전혀 달랐다. 집단 중심이고 권위적이고 규칙을 중요시하는 아버지 세대와 달리 그들은 개인 중심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규칙을 신경 쓰지 않는다. 바로 오늘날 미국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기업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어쩌다가 취직이 되더라도 조직 문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습성 탓에 이단아, 반항아, 부적응자로 물려 따돌림 당하거나 탈출되기 일쑤했다. 왓슨 주니어는 그들을 진지하게 관찰한 끝에 그들이야말로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따라 끊임없이 모험을 떠나는 야생오리라는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IBM의 핵심 인재로 받아들이기 위해 사교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제도인 IBM 펠로우를 만들었다. 그렇게 왓슨 주니어는 IBM의 야생오리들과 함께 현대 컴퓨터 문명의 문을 열었다. 페이스북이 사랑한 아이네이스. 토머스 제이 왓슨의 독서하라, 경청하라, 토론하라, 관찰하라, 생각하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How to Think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 방법대로 싱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크 저커버크이다. 저커버크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원어로 읽고 역시 원어로 논문을 쓰는 졸업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 명문 사립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이다. 그는 이 학교 재학 시절 라틴 인문고전의 왕인 베르길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원어로 읽었고 라틴 원전 전문가들에게서 이 작품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뒤에 숀 파커를 멘토로 두고 수시로 그의 인문학적 지혜를 경청했다.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 멤버들과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통한 추구한 영원한 로마 제국의 이상을 어떻게 페이스북에 접목할 수 있을지, 인터넷상에서 영원한 페이스북 제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능을 새롭게 개발하고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했다. 그러다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인문학 전공자인 크리스 휴에게 중재를 구했다. 저커버크는 아이네이스를 읽고 경청하고 토론한 것을 토대로 미국의 20대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관찰했고 그들이 사회적 교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의 관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던 초창기의 페이스북을 미국의 20대는 물론이고 전 세계 20대가 열광하는 오늘날의 페이스북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저커버크는 기존의 컴퓨터 문명을 개선했고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었다. 네, 머리가 삐쭉 쓰네요. 이제는 큰 세 번째, 4장 큰 세 번째,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사장 하나를 읽는데 제가 너무 좀 천천히 읽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1975년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다. 그리고 1980년 30번째 직원으로 입사한 스티브 발머가 공격적으로 키워낸 회사다. 빌 게이츠와 폴 앨런 그리고 30번째 직원으로 입사한 스티브 발머가 공격적으로 키워낸 회사다. 게이츠의 증조부는 내셔널 시티뱅크의 창립자였고 아버지는 시애틀 변호사협회의 회장이었으며 어머니는 은행장이자 사교계의 명사였다. 즉 그는 미국 상류층 출신으로 인문학적 분위기에 가득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게다가 그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문학적 독서와 싱크를 독려하는 멘토 외할머니가 있었다.
게이츠는 인문학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시애틀 최고의 명문 사립 레이크사이드 중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여기서 앨런을 만나 친구가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두뇌로와 불리는 앨런은 아버지의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의 부관장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위대한 고전을 모두 읽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인문고전 독서광이자 지역 독서 모임의 열혈 리더로 앉은 자리에서 책을 5권씩 읽어주는 책벌레였다. 저는 이 책을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운데 5장을 한꺼번에 읽는다. 5권을. 부모의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해졌다. 앨런은 이미 10대 시절에 칸트와 랭보에 심취해 있었다. 발머는 게이츠나 앨런과 달리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학교에서 기도서 낭독을 담당했고 그 유대인 학교에서 교육받게 한 점을 보면 인문학적으로 범상치 않은 가정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집안 분위기의 발머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하버드 대학교가 진정한 인문교전을 열정적으로 읽었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응용수학, 수리경제학과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인문학주의를 수강했고 문학사학위를 받았다. 또 미국 대학 출판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잡지 하버드 에드버킷의 발행 1호로 활동했다. 빌 게이츠, 폴 앨런, 스티브 발머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부터 뼛속까지 인문학적인 기업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마이크로소프트의 눈부신 성장 비결이었던 싱크 위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이를 개인과 기업에 적용해 놀라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창의적인 젊은 CEO들은 게이츠의 싱크 위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를 자신과 기업 경영에 적용해 비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초일류 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게이츠의 싱크 위크 열풍이 불었다. 그때 정말이지 다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한다고 난리였다. 특히 각계의 리더들과 기업의 CEO들이 그랬다. 그때의 분위기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 게이츠 같은 창조적 인재가 수백 명씩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타깝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안타깝다. 좀 과장하면 게이츠는커녕 마이크로소프트의 평범한 엔지니어 그룹 수준의 창조적 싱크 문화도 생겨나지 않았다. 마치 잡스로 촉발된 최근의 인문학 열풍과 비슷했다고는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게이츠가 말하는 싱크 위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이츠의 싱크 위크는 인문학적 생각을 하는 주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시절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노트를 구입하고 집무실에 다빈치의 초상화를 걸어둔 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백 번씩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면서 경영의 지혜를 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게이츠의 인문학은 다빈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 최고의 과학 저술자 마이클 화이트는 과학자 빌 게이츠 부자가 되다 해서 빌 게이츠 다빈치와 강렬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화이트는 1995년에 게이츠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데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다빈치의 인생과 업적은 게이츠에게 때묻지 않은 창조력,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은 하얀 캔버스, 홀로 침묵하며 보내는 시간에 찾아가는 그 어떤 곳을 상상하는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빌 게이츠 싱크 위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문학적 공부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4장. 두 번째, 르네상스 천재를 만든 11가지 공부법. 아까 7가지, 6가지 원리. 이거 너무 많은데요. 토마스 제이 왓슨의 싱크, 스티브 잡스의 싱크 디퍼런트와 더불어 미국의 젊은 CEO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를 제대로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싱크를 알아야 한다. 아니, 다빈치의 인문학적 생각 시스템을 만든 인문학 공부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를 우리의 인문학 공부법에 적용, 혁명적인 생각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빈치와 게이츠의 싱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싱크다. 나의 싱크다. 당신의 생각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천재들의 인문학 공부법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서양 천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빈치는 평범한 우리에게 큰 위안을 되는 인물이다. 그는 3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문학 공부를, 그것도 당시에 인문학학교에 막 입학한 10대 초반 아들이 했던 라틴어 어휘형 변화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은 30세에서 38세에 불과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그가 70 또는 80살에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유가 된다는 것이네요. 다빈치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이 30에서 38세에 불과했었는데 그때 30세가 넘어서 인문학을 공부했으니까 결국은 70세, 80세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과정을 말이다. 그가 이처럼 뒤늦게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는 서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직업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6살부터 10살까지는 기술 예비학교에 다녔고 11살부터 13살까지는 상인 예배학교에 다녔고 14살 때부터는 20살까지 피렌체의 금세공자이자 미술가였던 베로키오의 작업실에서 교육을 받았다. 즉 그는 오늘날로 치면 나이 40이 될 때까지 인문학이 뭔지도 몰랐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는 인문고전 독서를 매우 힘겨워했고 생각의 수준을 인문고전 제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생각의 수준을 인문고전 저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당시 인문학의 기본 언어인 라틴어를 정복하고 싶어 라틴어 문법책을 6권이나 소장했고 수천 개에 이르는 라틴어 단어를 공책에 적어서 외우고 라틴어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베껴쓰기까지 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한마디로 다빈치는 오늘날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다. 그도 우리처럼 학교에서 인문학을 배우지 못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인문학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뒤늦게 중요성을 깨닫고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인문고전을 원어로 읽는 일은 좌절을 거듭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인문학 공부법으로 사고의 혁명을 일으켰고 인문고전을 지폐한 천재들을 뛰어넘는 인문고전 생각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밀라노에 널리고 널린 중간급 장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천재 다빈치로 거듭났다. 즉 다빈치의 특별한 인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암시를 하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이 뭐고 다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로 사로잡히곤 했다. 사실 그에게는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수십 가지는 있었다. 대표적으로 그의 본업은 미술이었다. 다빈치의 본업은 미술이었다.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라틴어를 외우고 인문고전을 뒤섞일 시간에 미술에 집중해야 했다. 또 그는 너무 바빴다. 자신이 벌인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외부에서 의뢰받은 프로젝트까지 하려면 정말이지 1분 1초가 아쉬웠다. 또 그가 인문학을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부정적인 이유를 단 하나의 긍정적인 이유로 덮었다. 단 하나의 긍정적인 이유로 덮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개발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즉 그의 인문학적 자기개발의 기본 정신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위한 것이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노트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떤 고된 노동에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을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축제 같은 삶을 위한 모토다. 이것은 적어놔도 되겠네요. 이건 기록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쪽지에 놓고 쓰자.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떤 고된 노동에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을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축제 같은 삶을 위한 모토다. 이게 바로 나의 축제 같은 삶을 위한 모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이를 위해 다빈치가 선택한 자기개발 기법은 자기암시였다. 그것은 스스로 이런 주문을 걸었다. 만능인이 되는 것은 쉽다. 위대한 존재로 선택받은 인간은 자신의 결심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방해물 앞에서도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어떤 장애물도 고된 노력으로 극복한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내가 인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나는 그 어떤 좌절이 닥쳐와도 인문학을 공부하기로 한 결심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고된 노력으로 극복한다는 암시를 걸었다. 뇌과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암시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뇌의 능력을 변화시킨다. 만일 내가 그 만능인이 되는 것은 쉽다는 암시에 걸리면 당신의 뇌는 그동안 자신에게 걸려있던 다른 암시, 즉 내가 만능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를 깨트리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다빈치가 뇌의 이런 비밀을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인문학을 공부할 때 스스로 최고의 자기 암시를 걸었다. 즉 그 효과는 톡톡히 봤다. 자기 암시. 두 번째, 원전을 읽어라. 원전을 읽어라. 다빈치는 인문고전을 원전으로 읽었다. 그를 위해서 라틴어를 따로 공부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밝혔다. 셋째, 원전을 필사하라. 다빈치는 인문고전 원전을 필사했다. 참고로 그는 라틴어 문법책과 수학, 과학 관련 책들도 손수 100개 썼다. 필사는 다빈치의 기본적인 독서법이었다. 넷째, 홀로 사색하라. 다빈치는 말했다.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되새겨야 하는데 이때 홀로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의 주인, 즉 사색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사색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만일 친구가 곁에 있으면 그는 반쪽만 사색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했다. 때로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나 산과 계곡이 있는 자연으로 향하라.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가 자신을 내맡기라고.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에 자신을 내맡기라고. 그렇게 홀로 자연을 경험하면 영혼 가득 충만해지는 사색과 깨달음의 시간이 온다고. 이제 홀로 사색하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사색하라. 다빈치는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현재 의식을 잠들어도 잠재 의식이 잠들지 않는다.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런데 잠재 의식은 전체 의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잠재 의식은 전체 의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이상을 천재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천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잠재 의식을 일깨우는 사람들이다. 다빈치의 방식은 잠들기 전에 작은 사색이었다. 여섯 번째, 인문학 공부 노트를 써라. 다빈치는 인문학 공부를 공부하면 반드시 노트를 썼다. 그는 보통 다음 세 가지를 기록했다. 새롭게 알게 된 인문학적 지식, 이를 통해 토대로 사색한 내용, 지식과 사색의 적용, 즉 관찰을 하고 실험한 내용. 네, 제가 이 책을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알게 된 인문학적 지식, 이를 토대로 사색한 내용, 지식과 사색의 내용, 즉 관찰하고 실험한 내용. 즉 그의 인문학 공부 노트는 지식, 사색, 적용이라는 3단계 원칙에 따라 쓰였다. 지식, 사색, 적용. 지식, 사색, 적용. 지식, 사색, 적용. 지식, 사색, 적용이라는 3단계 원칙에 따라 쓰였다. 한편으로는 그는 노트를 쓸 때 공부한 그림을 곁들였다. 즉 그의 노트는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다. 좌뇌와 우뇌를 모두 단련하는 전뇌 학습의 도구였다. 일곱째, 작가와 함께하라. 다빈치는 위대한 작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숭배했다. 그는 처음엔 마치 오늘날의 10대 아이들이 연예인에게 그러하듯이 작가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특히 자기 시대의 유명 작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책을 미친 듯이 읽었고 알베르티처럼 쓰기 위해 노력했고 알베르티처럼 살고자 애렸었다. 이후 그는 작가를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단계를 거쳐 토론하고 단계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친구가 되어 그에게서 애정어린 지도를 받고 함께 책을 쓰는 경지까지 이른다. 책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다빈치는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전수받아 폭발적이고 성장했는데 여기서 사색과 깨달음을 더하면 마침내는 당대의 모든 작가를 뛰어넘게 된다. 여덟 번째, 도서관을 사랑하라. 다빈치가 39살 때의 일이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파비아에서 대성당 건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 중에 하나인 비스콘티가 그 도서관을 맡게 되었다. 얼마 뒤 그가 맡은 작업이 끝났다. 하지만 그는 밀라노에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비스콘티가의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네, 밀라노에서 일이 끝났는데 비스콘티의 도서관으로 갔답니다. 이때 그는 막 경제적 안정기에 들어섰던 차였다. 밀라노의 작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렵게 이룬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돈 대신 도서관을 선택했다.
도서관을 선택했다. 그는 무려 6개월 넘게 도서관에 살면서 도서관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렇게 그는 머릿속에 도서관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는 도서관 생활을 마치고 밀라노에 돌아가자마자 치열하게 노트 작업을 했다. 그가 비스콘티가의 도서관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는 그렇게 2권의 노트에 기록했다. 또 그는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유클리드 기하 원론을 만났는데 이는 훗날 약 8년에 걸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완독 프로젝트에 이어졌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9번째, 인문학 서재를 만들어라. 인문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인문학 서재를 꾸미게 된다. 다빈치도 마찬가지였다. 본래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소장하게 됐고 서재까지 꾸미게 됐다. 처음에 그는 고작 5권의 책을 소장했지만 약 8년 뒤인 1490년에는 40권을 소장했고 1505년에는 무려 116권을 소장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200여 권 넘는 책을 갖추게 된다. 이는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인문학자들도 갖추기 힘든 분량이었다. 즉 다빈치는 오늘날로 치면 개인 서재에 아이비리그 대학의 인문학과 교수들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다빈치의 서재를 보면 그의 다방면에 걸친 창조성의 원천은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신학,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수학, 의학, 해부학, 건축학, 군사학, 지리학, 지질학, 천문학 등 다양방면의 책을 소장했다. 즉 그는 독서를 통해 창조적인 싱크를 했고 이를 다방면에 걸친 작업을 통해 구체화했다. 다음은 당신의 인문학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다빈치의 도서 목록. 성경. 성경. 소크라테스의 이전 철학자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히포크라테스, 크세노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크루레티우스,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티투스 리비우스, 오비디우스, 이솝, 그 다음에 데플라니우스, 퀸틸라니우스, 플루타르코스, 마르쿠스 아이델리우스, 로저 베이컨,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페트라르카. 이 22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원리입니다. 다빈치의 10번째 원리, 인문고전을 극복하라. 다빈치는 인문고전을 읽을 때 보통 다음 3단계를 거쳤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저자의 생각 시스템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 저자의 생각 시스템을 뛰어넘는 생각 시스템을 만들기. 다빈치는 인문고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그가 인문고전의 저자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인문고전 저자들의 생각은 마치 어둠 속의 별들처럼 찬란하다. 인문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인문고전 저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인문학은 그 저자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그 저자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다빈치는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지상에서 빛나고 있는 자신의 존재도 인정했다. 와, 정말 멋지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지상에서 빛나고 있는 자신의 존재도 인정했다. 다빈치의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처럼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제 아무리 위대한 저자의 책이라도 반드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인간 세상의 자연계에 적용해 봤다. 그래서 옳다 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옳지 않다라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은 과감하게 버렸다. 그렇게 다빈치는 인문고전을 극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한 극복했다. 11번째, 자주 휴식하라. 다빈치는 휴식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 그는 자주 몸과 마음에 충분한 여유를 누렸다. 그래야 휴식 없이 독서하고 일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직업도 다양했고 많은 것을 알았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언제 또 휴식을 했을까요? 이해는 안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뭐 분초를 다퉈가면서 일을 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휴식을 취했을까? 다빈치는 휴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문학 공부였다. 네, 지금까지 인문학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4과 마지막 자신만의 생각 주관을 만들어라. 아까 싱크 위크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 내가 보기에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싱크 위크의 핵심은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 중 홀로 사색하라, 즉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나 산과 계곡에 있는 자연을 향하라. 그렇게 홀로 자연을 경험하면서 영혼 가득 충만해지는 사색과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라이기 때문이다. 게이츠의 싱크 위크는 그가 25살이던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 1980년 전에 탄생했다. 그때부터 그는 외가에서 다빈치로부터 홀로 독서하고 사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러다가 싱크 위크에서 탄생한 경영 전략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법처럼 성장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게 되자 미국 서북부에 있는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한 호수가 주변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는 그곳에 2층짜리 통나무집을 지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에서 은퇴할 때까지 매년 2차례씩 이 통나무집에서 싱크 위크를 보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시절에 지켰던 싱크 위크의 원칙, 네, 아까 바로 전에는 11가지의 다빈치의 원칙이었고요. 이제는 빌 게이츠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준비하라. 게이츠는 최소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그가 비서진을 통해 보통 2개월 전부터 싱크 위크를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인 줄 안다. 그런 것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문학적 생각, 그러니까 문명적 의미의 싱크를 하려면 마치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등반가처럼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게이츠는 무엇을 준비했을까? 여러 자료들을 놓고 추론해 보면 다음 4가지를 준비했다. 담고 싶은 인문고전 저자 선정, 통나무집 서재를 가득 채울 인문고전 선정,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제안서 선별, 싱크의 주제와 방향 선정. 둘째는 완벽하게 홀로 있어라. 게이츠가 싱크 위크를 보내는 공간에는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가족,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위 임원들도 포함됐다. 게이츠는 싱크 위크 기간은 가족과 회사보다 싱크를 더욱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즉 그의 싱크 위크는 단순한 생각 주관이 아니었다. 마치 전쟁터의 장수가 그러하듯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싱크에 임하는 생각 전쟁 주관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번째, 인문고전 저자의 눈높이에서 읽고 생각하라. 게이츠는 싱크 위크 동안 한쪽 벽에 인문고전 저자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나머지 벽은 인문고전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전 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제안서를 읽고 사색했다. 그럼 일을 했다는 거네. 그는 인류 지혜의 정수인 인문고전을 지표한 천재들의 사고를 바탕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싱크하고자 노력했다. 참고로 게이츠는 일주일에 약 100건의 보고서와 제안서를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게이츠의 싱크 위크는 평소 습관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독서광이자 사색광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겨우 10살의 나이에 도서관의 백과사전을 모두 독파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또 그는 남들이 4, 5쪽 분량의 독후감을 쓸 때 20쪽, 30쪽의 분량의 독후감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여기에 대해 그는 평일엔 무조건 1시간 독서, 주말엔 무조건 서너 시간 독서. 평일엔 1시간 독서, 한 권 읽었다는 거 아니니까 너무 다행이다. 주말엔 무조건 독서 3시간, 서너 시간. 독서 원칙을 평생을 지켜오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살던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시절에도 이 독서 원칙을 지켰다. 한편으로 그는 한 번 사색에 잠기면 몇 번씩 꿈쩍도 안 하고 오직 생각만 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다. 즉 게이츠의 싱크 위크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평소 독서 습관과 사색 습관에서 비롯됐다. 그러면 만일 누구라도 게이츠의 싱크 위크를 실천하고 싶거든 무엇보다 먼저 평일과 주말에 독서하는 사색하는 시간을 정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정한 독서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지켜라. 그러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생각 주관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이게 이제 5장이니까 4장 마지막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싱크 디프런트.
앞서서 스티브 잡스의 싱크 디퍼런트는 하이데거의 싱크 디퍼런트를 컴퓨터 기술에 적용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탄생시킨 마크 와이저의 싱크 디퍼런트를 적용하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잡스의 싱크 디퍼런트는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비록 잡스는 컴퓨터 기술에 있어서 와이저의 싱크 디퍼런트를 차용했지만 애플의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독자적인 싱크 디퍼런트를 했다. 잡스가 독자적인 싱크 디퍼런트의 본보기로 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다. 빌 게이츠가 집무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시스테대로 마음속으로 대화하면서 다빈치처럼 싱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잡스 또한 침실에 아인슈타인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면서 아인슈타인처럼 싱크할 수 있기를 열망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싱크 디퍼런트는 상대성 이론이다. 잡스는 상대성 이론을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처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걸까? 아니다. 그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그는 상대성 이론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수천 년 인류의 관점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키고 인류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 아인슈타인의 싱크 디퍼런트를 만든 힘을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애끓는 관심을 보였다. 이미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자세하게 밝혔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빈치와 더불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한 천재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의 학자들은 천재는 타고난다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과학, 특히 교육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주장은 폐기됐다. 대신 천재는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이론이 학계 주류의 자리가 되었다. 네, 아인슈타인의 창대성 이론이 바로 싱크 디퍼런트인데 여기서는 지금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두뇌에서 천재의 두뇌로 10가지 생각 공부법, 또 10가지가 또 나오네요. 금방 지금 7가지, 11가지, 6가지, 이렇게 또 5가지 나왔는데 이제는 네. 다시 아인슈타인의 자기교육 이야기로 돌아가자. 익히 알려진 대로 아인슈타인은 13살 때 막스 탈문드에서 유클리드를 소개받았고 14살 때 칸트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의 두뇌를 인문고전으로 무섭게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매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독서하고 토론하고 사색했고 때때로 깨달음이 주는 환희에 사로잡혔다. 그때마다 그의 두뇌는 조금씩 바뀌어갔다. 평범한 두뇌에서 천재의 두뇌로 말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아인슈타인에게 천재적 사고와 상대성 이론이 찾아오기 전인 10년 넘는 인구의 자기교육 시간이 있었음을 이해한다. 그래야 아인슈타인의 싱크 디퍼런트를 만든 힘, 즉 아인슈타인의 인문학 공부법,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문학을 통한 생각 공부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의 인문학 공부법, 즉 생각 공부법을 들어가 보자. 그에게는 다음 10가지 공부법이 있다. 첫째, 이미지로 생각하라.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인데도 숫자나 공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그는 예술가처럼 이미지로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이미지는 곧 본질이고 숫자나 기호는 현상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내가 그 이미지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된 뒤에야 비로소 내 생각을 말이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도 빗줄기 위에 올라탄 자신의 이미지를 비롯해 훗날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라고 불리게 되는 여러 이미지를 오래도록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야 E는 MC 자승이라는 공식을 탄생시켰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최고의 인문학자인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가 만든 학교에 다녔는데 여기서 서양 최고 수준의 형상화 교육, 즉 이미지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았다. 생각의 탄생을 공동지표한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번스타인에 따르면 어린 아인슈타인이 받았던 그 교육의 핵심은 물론 물리학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조작하고 변화를 관찰하되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창조성은 특별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경험에 따르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예술을 하면 된다. 이 세 가지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법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학자가 추천하는 방법이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예술을 하면 된다. 자, 10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클래식을 사랑하라. 아인슈타인은 클래식을 사랑한 부모의 영향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클래식을 들었고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이후 그는 클래식 마니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클래식 연주와 감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어느 음악들과 달리 클래식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위대한 음악가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듣는 이의 두뇌로 쏟아져 들어와서 수많은 뇌세포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빛나게 만든다고는 할까? 이렇게 시 같아요. 수많은 뇌세포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빛나게 만든다고나 할까? 물론 그 순간은 폭풍 같은 감동을 위해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감동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대한 음악가들의 천재성과 만나고 뇌의 성장을 경험한다. 아마 아인슈타인도 그랬던 것 같다. 그의 두뇌 성장 속도는 그가 클래식에 빠져든 속도에 비례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아인슈타인은 클래식을 사상의 동반자로 삼았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두고 사색의 사색을 거듭하다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생각의 벽을 만났다고 느끼면 잠시 멈추고 피아노 앞에 앉거나 바이올린을 집어줬다. 그리고는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연주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눈앞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자신과 만나곤 했다. 참고로 이 아인슈타인은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특별히 좋아했다고 한다.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세 번째, 10가지 중에 세 번째, 도서관에서 생각하라. 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똑같네요. 아인슈타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도서관의 문을 닫자 당직을 서고 있는 직원과 싸우기까지 하면서 입장 허가를 얻어 휴가 기간 내내 홀로 도서관에서 머문 적도 있었다. 넷째, 작가처럼 생각하라. 아인슈타인은 책을 통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작가를 통해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빗줄기 위에 올라탄 나 자신을 상상하기는 당시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 이론 베른슈튼이 쓴 내가 전기가 되어 전선을 통과하면 장면을 상상해보자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한편으로 아인슈타인은 다빈치처럼 작가를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한때 자신에게 철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책을 집필한 에른스트 마흐가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서 반신이 마비된 채 외롭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프라하에서 작가의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병마해진 그의 마음을 위로한 적도 있다. 다섯 번째, 자기 머리로 생각하라.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 뉴턴, 맥스웰, 로런츠의 이론을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들의 생각 시스템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네 사람이 쌓은 물리학의 토대 위에서 상대성 이론을 구축했다. 갈릴레오, 뉴턴, 맥스웰, 로런츠. 즉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생각을 오직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다. 그는 제 아무리 위대한 천재의 두뇌와 만나도 흡수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부 흡수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섯째, 생각을 글로 표현하라.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반드시 글로 표현했다. 그는 하루 중 오후 시간엔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습관을 평생 동안 유지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시, 논문, 신문사설, 연설문 등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썼는데 책으로 치면 25권이 넘는 분량의 글을 세상에 남겼다. 일곱 번째, 생각을 실천하라.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군중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집단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통념을 벗어나 사고하고 행동하자 심한 반발이 뒤따랐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실천했다. 그는 집단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는 대신 차라리 집단을 잃고 자신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여덟째, 토론하라.
당대의 유명 작가라든가 유명 지식인이 아니면 일절 토론하지 않았던 다빈치와 달리 아인슈타인은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토론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인문학 멘토인 막스 탈무드와 칸트의 순성 이론 비판의 한 글자 읽어 나가면서 몇 시간씩 토론했고, 스위스 주립 중등학교 시절에는 철학과 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집에서 하숙하면서 선생님은 물론이고 자기 또래인 선생님 딸들과 매일 몇 시간씩 철학을 논했다. 그의 토론회는 스위스 취리 연방 공대 대학에서 꽃을 피웠다. 그는 같은 과 친구들과 특별히 토론 규칙을 만드는데 다음과 같이 했다. 토론 규칙. 되도록 아침 늦게 일어난다. 밤늦게까지 토론을 해야 하니까 되도록 오전 수업만 듣는다. 강의 시간에 실컷 졸다가 강의를 듣지 않고 오후 호수에서 배를 타는 것을 환영한다. 오후에 무조건 카페에 책을 들고 모여서 토론을 시작했다. 물론 오후에 수업이 있다면 들어도 좋지만 되도록 빼먹는 것을 권한다. 토론 규칙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자리를 구하던 시절에는 주변에 딱히 토론할 사람이 없자 신문과 광고를 내서 토론 모임을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은 신문에 광고를 해서 토론 모임을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올림피아 아카데미는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 취직한 뒤에도 열정적으로 이어갔다. 스위스 베를린에 있는 특허청 공무원 시절 아인슈타인은 주말엔 무조건 올림피아 아카데미 회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보냈고, 평일에는 툭하면 점심시간에 회사를 빠져나와 이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물리학, 철학 토론을 벌였다. 나중에는 특허청은 온갖 로비를 벌인 끝에 대학 시절로부터 좋은 토론 동료였던 미켈레 베소를 취직시켰고, 그와 함께 거의 매일 철학적, 물리학적 토론을 벌였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훗날 올림피아 아카데미 회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배수와 토론을 통해 상대성 이론의 결론에 이르는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특허청 공무원을 그만두고 대학 교수가 됐을 때도 그는 수업 시간 내내 제자들과 토론만 했다. 막스 플랑크, 마리 퀴리 등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한꺼번에 참석한 솔베이 회의에서도 참석자들과 토론하느라 바빴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었지만 토론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정착하게 되자 여기서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서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사고를 가다듬었다. 아인슈타인의 지적인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읽고 토론하고 사색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다음 7가지 토론 규칙이 있었다. 토론할 때 책을 정하고 읽는다. 토론할 책을 정하고 읽는다. 토론할 주제를 정하고 책의 내용 중 토론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다. 카페에 모여서 발췌한 부분을 함께 읽고 각자 생각을 자유리 이야기한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철학적, 과학적 논쟁을 시작한다. 논쟁은 모두가 수긍할 만하고 발전적인 결론을 내렸을 때 비로소 끝을 내민다. 덧붙이자면 아인슈타인의 토론은 보통 저녁에 시작돼 이튿날 아침에 끝났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기간을 개의치 않고 계속 토론했다. 만일 책의 저자가 동시대 인물이라면 되도록 직접 찾아가서 겸손하게 가르침을 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책이라는 제한된 형태로 드러난 저자의 근본적인 사상을 배운 뒤에 이를 주제로 치열하게 토론했다. 이 부분은 그 소크라테스하고 똑같네요.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가서 직접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마치면 격렬하게 불타오른 각자의 두뇌를 쉬게 하고 잠시 격해진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식사, 간단한 산책, 클래식 감상 및 연주, 등산, 도보 여행 같은 사소한 일을 하면서 휴식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아인슈타인이 토론을 위해 읽는 대표적인 도서 목록이다. 소포클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많네요. 에피크로스, 유클리드, 세르반데스, 스피노자, 뉴턴, 라이프니치, 흉, 칸트, 쇼펜하우어, 마이클 패러데이, 존 스튜어트 밀, 헤르만 폰 헬름홀츠, 벨렌하르트 리만, 제임스 맥스웰, 앨런스트 마흐, 헤드릭 로런츠, 앙리 푸엔카레, 칼 피어슨, 찰스 디킨스. 제가 이 책들을 이 제목 읽는 것도 힘든데 이 책을 읽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아홉째, 청강을 완성하라. 청강을 완성하라. 이게 뭔 말인가? 1926년 4월 26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47살로 세계 과학계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25살에 하이젠베르크가 베를린 대학교로 강연하러 왔다. 이때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기 전에 비록 닐스 보어 등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예송이 물리학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이 강의에 총중으로 참석했다. 와,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맨 앞자리에 앉아 가장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었다는 점이다. 강연이 끝나자 다른 청중은 일제히 강연장을 빠져나갔지만 오직 아인슈타인만 홀로 남아 강사인 하이젠베르크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이젠베르크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강의라는 제한된 형태로 드러난 하이젠베르크의 철학적 물리학적 사고와 그 배경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밤을 하얗게 지사화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청강의 완성, 즉 강의를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듣는 것을 넘어 1대1 대화의 토론을 통해 강사의 생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깝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10번째, 겸손하라. 아인슈타인은 1917년 4월 27일에 지인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철학고전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마치 장님처럼 서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사변적인 철학은 참으로 내 능력을 넘어선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년 남짓한 시점이었다. 즉 그는 인류 최고 지성의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인문고전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칸트를 연구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스피노자의 철학을 알게 된 뒤로는 스피노자 연구에 칸트 연구 이상의 영향을 쏟았다.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이런 모습은 서구 지식인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인슈타인의 칸트 스피노자 철학 강의와 해설서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모든 요청을 거절했다. 자신은 칸트와 스피노자를 논할 정도의 학문적인 깊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인류 지혜의 보고인 인문고전의 세계 앞에서 평생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고 겸손의 깊이만큼 지혜의 세계로 높이 올라갔다. 정리를 하자. 쉬운 말로 생각하다의 구어는 괴다이다.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다. 즉 생각하다는 사랑하다이다. 영어 싱크의 기원인 그리스어 노에시스의 철학, 즉 필로소피아를 의미한다.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다. 즉 싱크는 사랑이다. 당신의 생각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인문학적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4장을 불이 났게 읽었는데 4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겪은 것처럼 저는 책을 지금까지 읽지도 않았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읽게 해준 분 정승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연애소설도 아니고 무슨 그런 소설도 아닌데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을 같이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